딸내미들이 저 생일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면서 수염 좀 밀라고 공식 문서로 항의를 해서 밀렸어요, 수염. 또 슬금슬금 몰래 길러야지 이제. 저는 수염이 그렇게 잘 안 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전 남자다고 좋아하는데. 아 근데 나도 원래 수염 잘 안 나는데 한번 대놓고 막 길러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양이 많아지면 덥수룩해지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기르면 막 되게 막 듬성듬성 돼갖고 근데 이게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염 막 나잖아요. 그럼 밀 때 그 트리밍만 하는 거야. 다 밀지 않고 아, 이렇게 좀 남겨서. 그럼 또 후속타들이 또 따라 나오거든. 그러면서 아, 이제 그러면서 수치 많아지는 거였더라고. 나는 원래 나도 수염이 되게 듬성듬성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수염을 기르는 것도 이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끌어야지 쌓여가지고 수치 많아지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 유전자 발현이 약간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수염들이 자라나오는 시간 순서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그 보기 전에 항상 미니까 처음에 나온 그 수염들만 보이니까 듬성듬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한번 다 길러보고 이제 수출로 조금만 남기고 이제 그 잔디 치듯이 이렇게 남겨놓으면 또 수치 많아져요. 이게. 막 들어와. 야, 오늘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알겠어요. 근데 강영님이 안 온다. 잠깐, 강영님은 불러줘야 돼. 맨날 저기라 항상 오시는 분이라. 강영님 이게 뭐였더라? 이강영이었나? 나들이 오셨구나. 안녕하십니까. 음. 많이 왔어. 좋아, 좋아. 오늘 왜 이래? 야.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자유주의 책 음, 일부 끝났어. 아, 오늘부터 이제 시면 정리할 동안 끝나버렸네. 아니 1장 끝나고 2장 들어갈 차례예요. 이제 자유주의적 네, 예, 처음에 이제 그 서론 다 끝나고 오늘부터 조금 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네, 근데 강영님 와야 되는데 강영님이 그래. 항상 자리를 지켰던 사람인데 오늘 문을 늦게 열어가지고 어디 보자. 기다려야지. 아니, 드디어 지금 뭐 왔다. 소식지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구상하는데, 야, 이거 머리 아프네요, 이거. 일단 저질러야 돼.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아니, 잘하는데, 일단은 이게 좀 뭐, 임팩트 있게 디자인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거 뭐 뒤져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아, 오늘 방 늦게 열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강영님. 뭘, 그 옛날에 유론도 그 하려고 음, 그랬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는 힘이 너무 들어가서 막 애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더라고. 너무, 저도 봤거든요. 밴드에서 그거, 그 MS 워드로 파일로 됐는데, 그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꼼꼼해 보였어요, 그거. 아, 그거 안 돼. 그런 저기, 식으로 너 대충 해야 돼. 그, 일단은 콘텐츠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 글들이. 네, 네, 네. 그냥 남기지 말고 일단 빨리빨리 실어서 빨리빨리 그냥 ZS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제때, 중요할 거야. 알겠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해하고 뭐 결과물도 음, 남고 날아가지 않고. 그 분업으로 해가지고 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참여, 뭐 소속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게 뭐 기사 하나씩 이렇게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그것도 같고. 좋고. 그 예. 저기 나는 저기 음, 뭐야 제이님 그림 그거 좀 꼭 싣고 음. 싶어. 그 부모님 나도, 부모님들 영혼이 날아가는 그 그림 꼭 싣고 싶어. 그래서 제이님의 그 사진 작품과 그림 작품들이 계속 코너를 하나 차지하고 계속 올라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우리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자유인이잖아. 음. 지금 이렇게 멤버들 있을 때 뭘 좀 응, 해야지. 막 예술혼이 넘치는 사람들 있을 때 뭘 빨리 시작해야 돼 지금. 네, 맞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이런 거 잘할 사람들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그때가 된 거야 그래. 이제. 음. 아, 지난주에는 정말 가영님이랑 나랑 단둘밖에 없어가지고 막 내가 신세한탄하고 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랬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 아, 기분 좋다. 원래 그 오뎅 트럭도 먹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 줄을 서니까. 음.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딱 1부가 딱 끝났는데 사람이 한 명이야. 그래서 1부까지만 하고 빨리 가영님이랑 미제스 저희 인간 행동론 빨리 시작해버릴까 막 정말 내가 중간에 때려칠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지난주. 근데 참고 넘겼더니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네. 그래 고생했어요. 고생이랄 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엄청 없으니까 좀그 관종 기질이 좀 충족이 안 돼서 좀 아쉬웠던 거지. 아니 좀 어떻게 좀 K 프리덤을 좀 만들어 볼까요? 저 자꾸 이게 만들려니까? 꽂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막 이렇게 행사를 막 이렇게 꽂혀 해보려고 막 지금 해보려. 그리고 우리 그 자공비방 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요. 개인 그걸로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돕는 식으로 할 테니까. 그래야지 좀 뜻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 미투에서 뭐 만들어지면은 자꾸 눈치 보게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고 우리가 돕고 내용물 채워주고 하는 걸 하고. 이걸 좀 약간 문화 행사 쪽으로 좀 확대하고 싶은 그 약간 생각이 가득하니까는 이게 일단은 해야 돼. 일단은 뭐라도 시작하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해야지 뭐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강영님은 지금 요즘 코인들 얘기 많이 돌거든요. 코인이랑 인플레 얘기 좀 많이 돌고 있는 타이밍이라 내가 지금 대학생들 많이 들어온 김에 그 시험도 치고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여유 있을 때 그 화폐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 우리 대공황, 뭐 인플레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예 그냥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강영님도 그 지난번 강의 이어서 그거 하는 거 조금 준비 좀 슬슬 하고 있어 보세요.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걸 조금 좀 정리를 좀 다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디 봅시다. 저기 희진님은 그 시험이 언제 끝나요? 저는 끝나지 않고요. 계속? 네네. 야, 공대도 빡세구나. 근데 뭐 이쪽 갈 생각 없는데 그 로스쿨 생각하고 있어요. 학점 관리 잘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학점 관리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원래 이제 학점 관리 잘하라고 친구 만나서 과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학점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영님은 뭐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 없었어요? 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전 요새 머니게임의 뒷얘기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거 끝이 안 나 그렇게 무슨 머니게임. 이게 뭐예요? 현실판 머니게임을 하고 있죠. 목숨을 건 머니게임이. 이게 무슨 말이야? 머니게임이라는 그 유튜브 뭐라 그러지? 유튜버가 머니게임이라는 어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했어요. 1월에 촬영하고 5월 달에 이제 4월, 5월에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정말 자신의 생존을 건 머니게임이 시작이 됐죠. 서로 폭로하고 녹취록 까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거기 출연진 중에 한 명이 구독자 수가 한 10만 정도 있던 사람이 한 2주 만에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구독자 수를 모으고 그다음에 뭐 그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24만 명인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방송 라이브 방송 사상 최고,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전 세계 아니, 1등 기록하고. 아니 24만 명이 라이브가 가능해? 유튜브 대단하네. 유튜브 그게 한 23만 몇 명 정도가 이제 그 맥스였는데 그 출연진 중에 한 명이 바로 그걸 갈아치우고 이 유튜브 실감이 그렇게 세계에서는 접속했다는 거죠. 그쵸. 뭐 순간적인 기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전 세계 라이브 1등으로 바로 등록해 버렸어.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거를 한 명의 어떤 여성 참가자가 완전히 그 제대로 어그로를 끌고 있어서 그 유튜브랑 아프리카 이쪽 세계에선 지금 완전 뜨거운 감자가 돼서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입장을 이거 자동으로 입장하게 설정하는 법을 몰라서 내가 일일이 계속 눌러줘야 되네. 그 아마 저기 방 개설할 때 그 옵션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로비 기능을 끄면 될 거예요. 근데 방에서 어떻게 잠깐 지금 생각난 김에 해야지. 항상 이거 해보는데 안 돼 지금. 뭐 로비 기능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에 있나? 네, 그 방 만드는 설정에 아마 있을 텐데. 모르겠다.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저기 합시다. 이제 친구 만나면 금방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빨리 시작이라도 합시다. 또 눈곱님 무슨 혹시 또 뭐 그 근황 뭐 있어요? 응? 눈곱님 요즘 근황. 지금 근황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 요즘 카톡방에서 너무 조용해서 궁금했어요. 저 조용해요? 저 원래 조용한데. 무식해서 조용한 거예요. 무식해서. 요즘 뭐 거의 폭풍 카톡이야. 제인님과 벤치님의 저기 때문에 지금. 그치. 내가 지금 책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해. 유튜브도 못 보고 지금 계속 뭐 하다 보면 자꾸 카톡이 떠가지고. 재밌어 우리는. 카톡을 꼭 아니 본인 할 일 하시자. 그럼 책을 읽는 거랑 카톡을 동시에 못 하는 건가 보구나. 이게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다가 환자 오잖아요. 환자 진료하고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맥이 끊기니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카톡이 떠. 카톡 얘기하고 또 하려면 또 이게 자꾸 맥이 끊기니까는 이 진도가 안 나가 이게. 되게 재밌는 책이면은 막 그래도 막 쭉쭉 가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어. 카톡만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생산적이지 못한 건데 근데 자꾸 이렇게 유혹적으로 자꾸 메시지가 뜨니까 안 끼질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복고일 선생님 책은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거 다 하면서도 그렇게 다 읽어낸 거 보면. 책이 되게 얇았어요. 얇고 그 짤막짤막한 에세이 비슷하게 자기 그냥 생각 그때 짤막짤막한. 뭐 그 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좀 얇은 거였어. 저는 회사에서도 그 카톡 보지도 못해요.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거 함부로 못 봐. 단디님이 잘 못 끼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어떻게 감시해?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면은 눈총을. 딴짓하면은 이게 왜냐면 회사에서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휴대폰을 갖다 못 들게 하려고 근무 중에 이게 뭐 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감시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네,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주위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지. 눈치 보이긴 하는데 이제 저기 뭐야 그 카톡 보는 것도 심지어 PC 카톡도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내가 사장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쉽진 않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전 직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진짜 여긴 진짜 완전 제 군대예요, 군대. 그게 진짜 직장 온 거야. 전에는 좀 널널했던 거야. 널널한 데만 계속 있어가지고. 아니 첫 직장은 굉장히 군대 같았었거든요. 저 여기 세 번째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저기 시작합시다. 제2장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1. 경제의 조직
분업의 기초를 둔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협동 관계를 조직화하는 데 5가지 상이한 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1. 그 발달된 형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 2. 정기적으로 모든 부를 환수하여 재분배하는 것을 반복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 3. 신디칼리즘. 4.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알려진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제도. 5. 간섭주의 제도가 그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갖는 역사는 인류가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근대 문명의 최고봉에 다다르기까지의 발전의 역사와 일치한다.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자들은 인류 사회의 원시적 시대에 있어서는 경작지의 일부가 주기적인 재분배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아직 사유재산이 그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우 애썼다. 사유재산이 오직 역사적인 범주라는 이러한 관찰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다시 한번 별탈 없이 폐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 전개의 결함은 너무나 뚜렷하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요하지 않는다. 태고 시대에는 완전히 발달된 사유재산제도 없이도 사회적 협동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문명의 더 높은 단계에서 인류가 사유재산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역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든 또한 어느 시대였든지 사유재산제도 없이는 인류가 지독한 궁핍 그리고 동물적 생존과 구별하기 힘든 원시인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초기의 반대자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그들은 총생산량의 주기적인 재분배 혹은 당시에 있어서 유일한 생산 요소였던 토지의 재분배를 통하여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시적인 농업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는 재산의 균등 분배라는 생각이 아직도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그런 제도가 사회주의와는 무관하므로 그 호칭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를 농지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혁명은 사회주의자의 혁명으로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농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즉 토지의 공동소유 제도를 이룩한 것은 아니며 단지 농지사회주의인 농지균등분배주의였다. 동유럽의 다른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토지 재산을 농지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소농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영향력 있는 정치 집단들이 지니고 있던 이상이었다. 이 제도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토지가 아주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분할과 재분배의 결과로 생산성에 감퇴가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리가 없다. 근대적 기술이 제공해준 도구들로 장치된 우유 농장을 분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리라. 이와 같은 분할과 재분배의 원리를 산업적 혹은 상업적 기술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철도나 공장, 창 또는 기계 공장을 분할할 수는 없다. 분업의 기초를 둔 경제 및 간섭이 없는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여 상호 간의 아무런 재화의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농장들로 구성된 자급자족 경제를 되돌아가기 전에는 주기적인 재산의 재분배를 실천에 옮길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인 신디칼리즘은 재산의 균등 분배라는 이상을 근대의 대규모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개인도 사회도 아닌 각 산업이나 생산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귀속시키려 한다. 생산에 있어서 물적 생산 요소와 인적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생산 분야마다 같지 않으므로
재산 분배의 균등성은 이런 식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어떤 산업의 노동자는 타 산업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또 어떤 경제에서든지 자본과 노동을 끊임없이 생산의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분야의 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한 분야에서 자본을 빼낼 수 있겠는가? 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빼내어 자본 할당량이 더 작은 분야로 이동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회 조직의 형태로서 신디칼리즘이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성이 없음을 잘 나타내준다. 그런데 만일 개별적인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서 그러한 생산 요소의 이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중앙 권력을 가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디칼리즘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신디칼리즘은 사회 이상으로서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하여 끝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흐리멍텅한 사람만이 원칙의 문제로서 그것을 주장해 온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재산을 사회, 즉 강요와 강제의 사회장치인 국가에게 두고자 하는 사회조직이다. 어떤 사회가 사회주의적이라고 판정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당금이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다른 원칙에 따르거나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강제와 강압의 사회적 장치인 국가에게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회주의가 등장했느냐, 혹은 사적 소유자가 재산을 명목상으로 소유하고 있으되 국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산의 소유주가 그들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로소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만일 정부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그것이 누구에게 얼마에 팔려야 한다는 것을 모두 결정한다면 사유재산은 이름만 있을 뿐이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재산이 이미 사회화된 것이나 같은데 그 이유는 경제활동의 주 원동력이 이제 더 이상 기업가나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부과된 의무의 완수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간섭주의에 대해서도 논의해야겠다.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에 사회조직의 제3의 가능성, 즉 그때그때 집행되는 권위주의적 명령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며 또한 그 사용에 대해 일일이 지시받는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고 한다. 주기적인 재산의 재분배나 신디칼리즘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 두 제도는 대체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주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지녀야 할 것은 사회주의와 간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다. 다섯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 체제를. 되게 생소하죠. 그러게요. 이게 27년도 1차 대전 마치고 쓴 책이라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조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1번이 이제 사적 소유 자본주의 제도고 두 번째가 이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고 하면서 그 예를 소비에트를 들거든요. 예, 무슨 러시아의 예를 들거든요. 러시아 집단 농장일 것 같잖아요. 근데 러시아 집단 농장 아니고 그 각자의 사적 소유제도. 예,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그거를 이제 각자 그 농장을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온 함출물을 같이 나누고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 러시아의 어떤 형태였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러시아는 앞쪽에서 나왔나 딴 책에서 나왔나 그 러시아는 농민들이 주로 있었어요. 노동자 없었던 나라잖아요. 러시아는. 그쵸. 농민들이. 예, 그래서 자기 개인 그 제가 언젠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말하자면 그 저기로 불렸어요. 원래 농지를 갖고 있는 그 농지 소유자가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자기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농지에서 그냥 자기 몸만 대고 저기 하고 있는 그냥 소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들은 공장제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도 대상이었던 거야. 원래 사회주의는요. 그래서 그거 톨스토이 그 소설에 잘 나오지.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그 초기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대추구 이런 거 나오고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초기 사회주의 얘기를 보면. 그래서 그게 원래 사회주의의 시작이 농지 소유에 대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이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무슨 이제 농지의 저기 또 사실 사회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자꾸 지대 어쩌고 자꾸 그 땅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에 프롤레타리아가 별로 없는 거야. 그때 러시아에서 또 그때 농지 개혁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들을 막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협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사실은 매수를 한 거예요.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수파였거든요.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수파가 사실은 자기들의 타도 대상인 농민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너희들 이걸 그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제이님 잘 가시고요. 그래서 가지게 해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함께 혁명을 추진하고 완수를 했는데 처음엔 이렇게 도입한 다음에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지될 수 없다. 나중에는 그 장악을 한 다음에는 그 집단 농장 체제로 바꾸고 막 이제 힘을 얻고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그렇게 가죠. 스웨덴의 그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3인당이 그 장악하는 과정도 좀 그랬어요. 농민당을 그 매수를 해서 너희들 국가에서 농민들을 지원금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매수해서 같이 연정 체제를 구축해서 3인당이 되게 소수였거든요. 스웨덴은 원래 공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산업도 발달하고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 원래 저 사회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의 자유주의 보수당이나 자유당이었는데 그 농민당이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장악을 했죠. 국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중엔 농민당을 자기들이 몸집을 키운 다음에 농민당을 발로 차버려요.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장악을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생각보다는 그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중간에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득을 놓고 협조하는 그런 중간 지대에 협조 없이는 사회주의자들은 그 사회를 장악을 못해요.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기생충.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고 그래서 이번 제도는 그래 이러이러해서 뭐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디칼리즘도 사실은 되게 생소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디칼리즘 처음 들어. 생디칼리즘이 굉장히 옛날에 거의 뭐 전 세계를 휩쓸던 사상이었어요. 그 조합주의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어디에서는 조합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디칼리즘, 신디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자기의 그 공장 이런 거를 노동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노동자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를 이제 자본가나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로 이제 노무자 공동 소유로 끌고 와서 이걸 우리가 알아서 저기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공동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생디칼리즘이 공산주의 운동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준 게 얘네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파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전후에도 그렇고 사실은 일제 시대에도 막 집단 파업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일제 시대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생디칼리스트였어요. 조합주의자들에서 파업해가지고 막 그 저항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생디칼리즘은 굉장히 행동을 중시하는 그런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디칼리즘의 어떤 좀 분위기가 파시즘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산주의 운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실은 지식인들의 사상이었는데 생디칼리즘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 행동으로 뭔가를 이룩하고 이제 막스레닌주의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디칼리즘 운동이 사실은 파시즘으로 넘어가면서 막 집단으로 뭔가 장악하고 그런 이제 행동주의로 좀 넘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생디칼리즘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강했던 운동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생디칼리즘은 사실은 결국엔 뭐 없잖아요. 결국엔 누군가가 그거를 조직하고 이끌게 되니까 중앙 권력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생디칼리즘은 그냥 그러다 다른 말은 죽 써서 개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세요. 막 뒤집어 엎으면은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이제 그걸 지도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게 만든 어떤 좀 그 운동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체제들을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체제들은 계속하기 힘들다. 여기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간섭주의냐, 요 세 가지만 분명히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 간섭주의에 대한 건 아마 뒤쪽에 또 얘기가 나오긴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어떤 것들이 그 각각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뒷장에서 쭉 2장에 걸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한 분석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장의 2장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나 해서 아까 읽으면서 혹시 궁금했던 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항상 만만한 강영님 아무 얘기나 해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냥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관련돼서 다른 이제 독서 그룹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덕분에 되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래서 과거에 그 뭐라 그럴까 과거에 가진 게 없던 사람의 삶의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수준보다 지금의 삶의 수준이 훨씬 높아진 건 인정하나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계속 그 어떤 그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나눠 가지려 하는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약자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10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보다 나의 삶의 수준이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건 항상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의 강자와 항상 나는 비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도 많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 뭐랄까 그 본능? 이거는 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안 되게 사라지죠. 네. 옛날에 그 왜 민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사회주의랑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원시 사회부터 있었던 본능이라고 저는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 왜 민규 교수님 강의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회주의자들,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남의 것을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그거를 나누는 것, 그렇게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은 나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 그 원시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이 된 거다. 그 원시성의 그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는 그렇게 나눠져 있던 거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 그때, 저가 되게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 사람들 본능의 사회주의성과 그 다음에 그 개인주의성의 자유성이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성이 두 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부류를 나누는 거다. 그렇지만 나 개인 하나도 어쨌든 그 두 개가 공존해 있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딱 분리돼서 뭐 나는 하나 개인이고 자사유지성은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만 어디에 부등호가 있느냐 이건데. 근데 그 근원이 되게 궁금했는데 옛날에 민경 교수님 그때 줌으로 얘기해 줬을 때 그때 저는 그거에 약간 해답을 얻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회주적 본능을 교육을 통해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류가 더 발전되는 방향이고 그 인류가 발전되는 방향이 결국 나 개인도 더 발전되는 방향이 된다는 거를 계속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말로는. 어떻게 하면 억제가 될까요? 이게 그런 사회주의적 본능이.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일단 구체적으로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실천 방안?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작용화돼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정부를 지지하는 층이 많고 막 이런 걸로 볼 때는 저는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번 그러니까 문정부 들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개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 개인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궁미 톡방에서 모리님이 그랬나? 우리가 어쩌면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의 요가 생각보다 자유와 개인에 대해서 많이 자각하고 있고 기저에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아까 그 조선시대의 그런 그 열심히 살고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통해서 그런 게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속에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깨워주지 못한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개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을 자각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유교라든지, 뭐, 우리 집단을 강조하는 거에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속는 거죠. 일종의 속는 거지. 연막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걷어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집단주의를 걷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걔네들이 말하는
수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쉽게 표현하기에 걔네들이 말하는 뭐 그거 아닐까라고 저도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냥 일상에서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거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는 계속 있을 거야 앞으로도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야라는 거의 기저의 심리가 뭐냐면 그게 이기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기심인 거라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기심이라는 걸 남한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 인정하라는 거지.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를. 근데 똑같이 나도 그렇지만 그 이기심을 너는 바깥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돌리는 거고 투영해가지고 그걸 질투하는 거고 나도 똑같이 부럽고 질투가 나지만 그걸 가진 사람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뭔가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은 사실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나 나나.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야 된다. 그 마음 자체 일단 인정을 한다고. 근데 그게 누구 탓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도둑질해서 뺏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니?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규모 뭐 가정이라든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일 때 얼마든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든지 뭐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더 배려해 준다든지 그거는 작은 집단 안에서는 충분히 없어지면 안 되는 저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는 좀 아주 지금 이제 큰 사회죠.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개인을 좀 분리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작은 사회의 어떤 그 논리하고 거대 사회, 큰 사회에서의 논리는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 그 작은 사회와 큰 사회의 기준은 몇 명부터냐 이게 어렵잖아요, 참 이런 게. 그게 특별하기보다는 규정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해관계 서로 간에 규정이 안 될 때 참 그게 어려워요. 우리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런 건 분명한데 실제 저기 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가 어디서까 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 싸움이 나는 오히려 자유를 지키는 건 난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까 강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망각하고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싸움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크건 작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하고 싸움을 멈추는 순간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자유가 억압되는 걸 보고 참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인권이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에 사실은 왜 남의 나라에 자꾸 이렇게 간섭하냐는 얘기를 들어도 그런 것들을 참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고 사회가 정치 수준에서
국가 단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이런 거는 난 사실은 그 자유를 그러니까 그 통용되는 나라의 속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못 참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인 것들과 싸움을 계속 벌여나가야 또 자유는 또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의 어떤 속성은 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싸움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좀 좌경화됐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멸망했다, 뭐 북한이 거의 망했어. 그러면서 이제 적이 없어진 거야. 자유의 적이 없어진 거야. 그 싸움. 예, 그래서 그 외부의 싸움, 외부의 어떤 자유의 적도 분명히 있고 우리 내부에서 보면 사실은 싸움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쵸. 그 내부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들 같은 것이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 이러다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일단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우리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뭐 시장 자유 같은 거 가지고 요구하고 싸우고 이런 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좀 썩기 시작했다. 자유가 좀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된다. 우리는 만족을 못 해요.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는 만족할 수가 없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목표 달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상 자체는 그래요. 어떤 사상이든지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딱 역사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종말론적인 역사,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를 가지고 역사주의라고 얘기해요. 역사주의적인 시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어떤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는 어떤 가장 최종적인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걸 찾아내고 자꾸 바꿔내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린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가 자유거든요. 우리의 자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문제를 찾고 분노하고 못 참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이고 우리 자유를 자유가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한마디로 표현한 게 대처가 정말 난 잘 표현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래알 같은 사람이에요. 조개성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 개인주의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그 불편하게 자꾸 뭔가를 하는 게 이 사회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먼저 조개성 모래알 존재 진주죠 진주. 나 이번에 그 제이님이 그 안내해줘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엘리자베스 1세였나요? 그 사람이 자기 상징물이 진주였더라고. 그 사람도. 그래서 진주 장식 되게 많죠. 그래서 난 몰랐어. 그 시대의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검은색으로 된 거나 진주 장식들을 꼭 하고 있는 게 난 몰랐는데 이번에 그림을 보고 내가 알게 된 게 엘리자베스 1세를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지향을 따른다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대의 어떤 귀족들 보시면 엘리자베스 1세 복장이랑 비슷하네. 그럼 이 사람은 그거를 지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대처가 진주를 자기 상징으로 삼은 게 아니었구나. 대처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전하고 뭔가를 확대하고 자유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그렇구나. 대처 그러면 목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 근데 내가 이번에 놀랬던 게 뭔지 알아요? 미국 부통령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 그 사람이 흑인인데 거의 사회주의자예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미국 대통령을 걱정할 때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서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면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사람은 노골적인 사회주의자라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을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흑인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캠페인 할 때 자기 상징이 진주였던 거 알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의미야 그 사람은? 고난의 상징이야? 그 사람은 뭐야? 그것도 뺏어가는 거야. 사회주의자들은 뭐든지 뺏어가요.
뭐든지 좋은 의미를 자기 걸로 해. 그래가지고 아, 좋아 보이면 무조건 다 흉내내는 거구나, 그냥. 이번에 그 사람은 되게 그 부통령에 대한 저희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통령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자기 편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정말 친밀감을 되게 엄청 표현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 진주 목걸이는 되게 좋았다고 막 얘기하면 그 여자 알아듣고 웃고 막 그런 장면 보면서 참 속으로 잘들 논다. 뺏어갈 게 없어 그것까지 뺏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맞아요. 좋은 슬로건 자꾸 뺏어가고. 근데 슬로건 뺏어가는 거는 좋은 거지 뭐. 근데 이제 껍데기만 뺏어가서 내용물은 안 가져가고 그거 가지고 그 껍데기에다가 사회주의를 자꾸 넣으니까. 그 예쁜 진주를 짜증나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몰랐죠. 나도 이번에 알았어. 몰랐어요. 또 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루디노님 또 이 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별다른 뭐 말은 없고 이제 아까 누꾸님이 말씀하신 뭐 개인주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그것도 공감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근데 동시에 저는 이게 뭔가 개인주의로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또 이제 젊은 층들 위주로 이제 그 심리학 MBTI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알아가는 그 MBTI 뭐 그런 심리 조사 같은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심리학 그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나를 위한 그런 트렌드나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이게 또 개인주의로 가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게 굉장히 이런 뭔가 이게 세련되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치명점이 하나 있는 게 보면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전제적인 절대적인 선, 나는 착함과 선함에 대한 그런 어떤 거짓된 그런 프레임이라 할까? 거기에 이제 다 쏘가 넘어가니까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파시즘 같은 경우도 진짜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때 상황에 보면은 파시스트 당을 모집할 때 그 젊은 친구들이 다 길거리에는 뭐 직업도 없고 그냥 뭐 진짜 자존감이 바닥인 그런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제 파시스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뭐 계속 뭐 멋있는 군복 입히라든지 나는 뭐 정의롭고 뭐 난 착하다 그런 선의 의식이 자꾸 이제 그걸 이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진짜 아까 이기심 얘기 잠깐 나와서 우리 자유주의가 이기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일까요? 이기심을 중시하진 않지. 성선설, 성악설. 근데 성악설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거를 좀 떠나서 저는 그냥 봐요. 인간 자체가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진짜 악하다고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식이래요. 저쪽 사회주의자 애들은 인간을 성선설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선설, 개인주의자들 이게 약간 이제 공동체주의자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은 개인주의자는 인간은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고 진짜 악하고. 근데 공동체주의자는 사람은 진짜 선하면서도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이기적이지 않고 그게 변한다 말 얘기하는 거죠. 정이 많고 따스함이 있는 게 공동체라고 좀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막상 또 공동체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또 사람마다 또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있고 자꾸 파벌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꼭 공동체가 꼭 선한 거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강영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선설, 성악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크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네, 그래서 사실 논리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배척당하죠. 나쁘다고. 쟤는 나쁘다고. 선함과 악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굉장히 우리는 성경에 의거해서 바라보던 시각으로 좀 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동양에는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유럽이나 이런 쪽은 성경의 어떤 역사주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굉장히 좀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어찌 보면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은 선함과 악함이라는 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게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성경의 강박에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 탈피를 하게 된 어떤 그 논리를 만든 그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선함과 악함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사상이 사실은 자유주의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 불가지론자들이다.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 선함과 악함이란 건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 그런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 좌파건 뭐건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좀 너무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빠지죠. 근데 이게 좀 뭐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진짜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저는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그냥 종교가 없는 간에 그냥 신이 뭐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 자체 그 본질 자체를 그 보고 사람은 그 본질 그 자체로 그냥 좀 뭐였다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지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 뿐이지. 뿐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사회주의자 좌파 같은 경우에들은 있는 사람에 대한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통제인데 자기의 그 선한 뜻에서는 자꾸 이제 뭐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려주다 보니까는 그게 뭔가 좀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고 좀 그렇게 봐요. 그럼 이제 선함과 악함이라는 게 특별히 분리가 안 된다고 바라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얘기가 더 진행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게 인간의 이기심,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기심이란 건 존재할까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란 종교적으로 막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담과 아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은 또 이기심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참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그냥 인간이라는 자체가 뭔가 내가 잘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떻게 보면 또 내 삶을 진짜 개척해놨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또 이기적인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그게 있고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그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봤는데 그 유전자 안에서도 그 이기적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생명체를 가진 그 유전자의 생명체를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본능이 맞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원시공산주의 사실은 헌신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함께
사회주의 중에 우리 농경 사회주의 이런 농지 사회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농경 사회주의인데 함께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 경작해서 함께 농사를 지어서 함께 나눠 먹는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것로만 보면 그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기심을 충족하냐 이기심을 뭐 이타심하고 뭐 싸우느냐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문제라고 우리는 보는 편인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선택의 그 경험 그 예전에 강영님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그 이제 그 뭔가 깨달음이 온 건데 선택이 있잖아요. 누군가 약탈하고 살아남는 방식이 있고 함께 그냥 그 도와가지고 분업을 협력을 해서 살아남는 방식이 있는데 협력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이기심과 약탈한 사람의 이기심은 이게 뭐 그 다른 이기심이냐 이건 이타적 이기심이다 내지는 이 사람들은 그 좀 더 깊이 생각한 이기심이다라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한 설명은 그런 건 없다 생존이란 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그 경험이란 게 우리가 경험을 통한 관습이란 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만으로 설명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기심이라는 것만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공감의 능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구성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그 국부론보다는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 본성,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그 도덕감정론, 맞아. 도덕감정론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저작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이기심이라든가 욕심, 인간의 탐욕 이런 것이 아니라 관습과 습관,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적인 자꾸 선택을 하게 되냐. 개인주의를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사회주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관습,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좀 젖어들기 쉬운 정치인들이나 이런 직업적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좀 습관과 경험과 지식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 미제스의 방식이 미제스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미제스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지식을 가지고 퍼뜨리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거든요. 좀 어려워지는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 그 어느 세월에 바꿔.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사람이요. 우리 정치를 열심히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세상이 바뀔 것 같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렇긴 한데. 정치랑 근데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거를 말한 분이 계세요. 그 뭐였대? 칼 포퍼가 말하는 거. 칼포퍼. 예, 사면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요. 그렇다. 예, 그렇다. Life is problem solving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바뀌냐니까 사면 문제 해결 연속이니까 그거대로 그냥 그 생각하고 좀 뭐였다 계속 변화는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바라보면 그 좌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하는 게 훨씬 좀 가볍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상으로 사람을 안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그 가족들이 내 생각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함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중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네. 전부 오스트리아네.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 여행 갔을 때 거기 완전히 그 국가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다들 그냥 해롱해롱 하던데 사회 분위기 그냥 축 처져가지고.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면서요.
오스트리아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 도망 나왔잖아요. 오스트리아 그 자유주의 학자들. 거기가 원래 그래서 옛날에 그 근대화 때도 근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 왕정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했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그곳의 대빵이라 오스트리아에 도전하는 세력들 찍어 누르고 하다가 1차 대전 벌어진 거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지휘자 있잖아요. 지휘자? 누구지? 오스트리아 뭐 많은 것 같은데 누구지? 누구지? 오스트리아면 난 모차르트 생각나는데. 뭐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 지휘자 있잖아요. 미음? 모차르트. 구스타프. 베토벤 비읍이지.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난 카라얀밖에 기억 안 나. 필하모니 몰라. 전부 다 무식해서 몰라요. 근데 왜 카라얀은 미음 아니지. 키우기 빈 필하모니. 미안해. 참. 근데 어쨌든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거기가 1994년에 되었어야 여성 그 음악가를 받아들였대요. 연주자를. 그 정도로 보수적이래. 보수적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게 막 꼰대스럽대. 받아들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서양이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은 자유주의 어쩌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 그 신분주의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우리 동양이 무슨 뭐 전체주의적인 어떤 저희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안 그래요. 사실은 그 서양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걸 한번 겪어보면 치를 떨어. 동유럽 엄청 심해요. 동유럽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양이 되게 자유주의를 하기 어려운 곳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환상을 갖고 바라볼 뿐이지. 걔네들도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에서들도. 다만 이제 뛰어난 조금 일찍 상업에 운 좋게 봉건제가 좀 안 좋은 제도였거든요. 느슨한 제도였거든요. 봉건제도가 사회 유지하기 되게 안 좋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되는 바람에 운 좋게 상업 발달도 되고 그래서 사상도 나오고 해서 그걸 좀 할 수 있었을 뿐이지 걔네도 왜 심각하죠. 거기 툭하면 막 그냥 그 무력 충돌하고 뭐 아주 야만스러운 곳이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약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좀 개인주의가 된다고. 왜냐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뭘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높아지니까 그 소득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좀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엄밀히는 소득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그 소득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또 결정을 짓는 거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남 좌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 좀 조금만 이게 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한 발짝만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뭐 작은 정부 내지는 무슨 뭐 중산층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단어는 무조건 우리의 단어야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게 되고 막 변화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오판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좀 근원적인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런 경우는 궁금해요. 아까 모리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 부를 축적했느냐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잡한 거예요. 나 그거 정말 이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이라는 건 그래요. 난 정말 그거 이상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개척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잡아가 되지? 아주 심하게. 근데 이제 누군가 개개인 만난 사람 개인에게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서 내가 부를 얻고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가 좀 빠르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이해시키고 이 세계관을 왜냐하면 경험에 기반하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세계관을 좀 바꿔주기가 좀 쉽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라든가 정말 대기업에서 그냥 그 편하게 노조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세계관이 참 바뀌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그냥 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도 그 중에 또 한 리스트고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다. 세계관 자체가. 증권맨들은요? 증권맨 모르겠네. 증권맨은 책에서 못 봤어. 근데 증권맨들도 그 좌파 많은 것 같아요. 증권맨도 좀 우파가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으면서도 왜냐면은 저기 뭐야 증권 같은 거는 약간 좀 한탕주의가 좀 있으니까는 이제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게 좀 감성으로 이제 머릿속은 이제 좌파지만 또 행동은 또 근데 우파니까. 또 다 증권맨도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제가 증권회사 한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아 그러네 진짜. 거기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능력대로 대우받고자 하는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있어요.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더군다나 증권 쪽은 그 또 은행이나 어떤 이런 거랑 또 다르게 정말 개인의 운이나 뭐 시장 상황이나 뭐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버는 돈의 단위가 완전 다른데 이제 그걸 인센티브로 나눠줄 때 있어서 잘난 사람은 알겠다. 내가 번 거니까 나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다수는 야 너 혼자 잘나서 그런 거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난 치고받고 증권맨들이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난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이제 알겠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기업의 흥망성쇠가 되게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는 기업 자체 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 변수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어떤 그 사회 경제 구조라면 더더욱이 국가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쉬울 거고 또 그 증권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 은행 뭐 대기업 같은 게 망하면 안 되는 기업 거는 사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살려주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인플레를 일으켜서라도 살려야 되는 기업은 사니까 그냥 산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좀 그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금융 같은 거 다루는 사람, 특히 은행권 그러거든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그 하는 사람들 되게 또 많고요. 어차피 뭐 우리는 죽으면 안 그리고 돼. 저런 거죠. 증권회사는 대기업일수록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좀 더 크고 작은 증권회사가 막 20몇 개 있을 거예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일반 분들이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증권회사 진짜 많거든요. 조그만 데들 상장도 안 돼 있고 그런 데일수록 이제 능력주의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좀 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인맥이든 뭐 영업 능력이든 키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대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작은 회사로 많이 옮기기도 해요.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일반 기업들도 그러지 않을까? 대기업, 대중소기업 그런 이제 측면. 뭐 대기업에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직장 하신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니까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 중소기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열심히 또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리멤버라는 혹시 그 앱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멤버가 아니라 블라인드.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지금 뭐 미국에도 진출해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각 회사들의 익명 게시판을 모아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네, 그래서 살벌해요 진짜 그거.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그 블라인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블라인드 앱에 들어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게시판으로 읽고 쓰기 하려면 그 회사 메일로만 인증을 해야지 내가 그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갖
부조리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올라오죠.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꽤 그런 걸로 많이 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어린 세대의 그런 어떤 친구들일수록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친구들일수록 아예 그런 문화가 그냥 익숙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다 그냥 바로 까고 거기 막 공론화되고, 그리고 인사부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읽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또 유명한 거 자플래닉 유명하죠. 자플래닉 거기죠. 자플래닉은 거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회사 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개인 내 계정으로 거기 리뷰 올리고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 또 올라가면. 근데 이게 있어. 큰 조직 같은데, 큰 회사 같은 데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조만한 조직 같은 건 누가 썼는지 다 아니까 또 바로 또 색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다녔던 그런 저 공공기관에서 저는 안 썼는데 그 퇴사한 직원이 썼는데 저를 갖다 의심해가지고 시장한테다 보고를 했대잖아요. 누가 썼냐 그래가지고 저것도.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얘기해서였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제 저 그런데 저는 또 아무래도 행사를 또 치렀다 보니까는 이제 또 외부 이제 대행사 좀 알거든요. 그쪽 사람들 다 뿌렸죠. 이거 나 아니라고. 근데 결론은 자기네들도 그 보고한 거 공무원들도 김현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뭐였다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익명성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익명성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에서 그 어떤 것 같아요? 익명성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저는 이게 좀 둘 다 이게 좀 공존하고 보는데 하나는 좀 익명성을 너무나 강요하면 좀 너무 좀 정이 없다, 좀 쌀쌀맞다.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약간 좀 사람들 간에 이제 좀 친해지기 힘들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익명성이라는 건 어떻게 뭐 나 이제 혼자만 해도 개인의 시간, 또 개인의 공간적인 그런 게 그 보장이 되니까는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게 딱히 뭐 익명성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는 좀 좋다 나쁘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것도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좀 그렇게 봐요. 그 익명성이 해악을 일으킨 사례가 뭐가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면 약간 좀 뭐 이웃의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집이 뭐 갑자기 뭐 할아버지가 고독사했다. 근데 뭐 그런 진짜 뭐 관심 없어서 그런 또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익명성이라 보면 약간 좀 사이버 폭력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댓글 달고 뭐 이제 연예인들 뭐 자살하고 그런 사건 그런 게 또 있으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익명성이 문제가 됐던 사례나 이런. 뭐 강영님이나 눈곱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범죄는 사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만약에 익명성이 만약에 그냥 정말 보장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냐면 해커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그 데이터를 그냥 일단 프리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줘야지 풀어주고, 이게 아주 일상화될 거예요. 아, 익명성이라는 게 저기 되면 네. 그거는 보안 문제 아닌가? 익명성이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이제 보안이라는 건 언제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창과 방패일 뿐인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커가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추적이 되니까 확대가 돼버리면 그냥 그 범죄는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매일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진짜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 같은 익명 눈곱님. 생각나는 거는 학교에 애들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있어. 그럼 다이렉트로 전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나 어떤 다른 데 가가지고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오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익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럴 때 익명, 그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의 분위기.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익명성을 얘기할 때 나에게 그 사회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나진이 말씀하신 게 군대에서 찌르면 왜 다 아는 거야 하는데 사실 제 익명성이 제일 보장 안 되는 건 이게 집단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섞인 그런 곳이 제일 익명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색출하면 다 나오고 아무리 군대에서 뭐였다 소원수리 해드려도 다 밝히잖아요.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좀 맨날 쓰는 놈만 써. 그게. 그리고 글씨체만 봐도 알아. 네, 글씨체. 그러니까 맨날 집단지면 서로 맨날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뭐 찔리는 거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건 다 알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누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 뭐 블라인드나 이제 자플래닛 같은 것도 이게 좀 큰 기업들은 누가 썼는지 대략 뭐 알고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 썼다 하면 다 누가 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딱 봐가지고 그거 걔가 썼구나. 이제 그 워딩 자체가 이제 글씨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나 그거를 그냥 격식 없이 올리니까 이제 그런 말투를 또 올리니까는 바로 또 색출해요. 그런 것도 누가 썼는지. 그 이제 나는 익명성 얘기하니까 이제 든 생각이 우리 도시가 참 외롭다 그러잖아요. 도시 생활이 서로 익명성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그래서 옆집 바로 앞집 이웃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고 엘리베이터 타도 별로 외국이나 그러지 우리나라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는 근데 든 생각이 도시는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몰린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거든요. 익명성이라는 게 지켜주는 굉장히 편안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적용되는 원칙이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서로 알고 뭐 이러지 않으니까는 그냥 큰 아파트일수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큰 아파트일수록 그냥 문제가 없는 룰이 딱 정해지고 그 루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익명성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저기하고 난 그래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좀 장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접속할 때 뭐 이런 기술적인 건 사실은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와는 또 다른 거니까 온라인에서의 어떤 사회라는 거는 그걸 꼭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서 자꾸 이제 카톡방에서도 자꾸 닉도 좀 바꾸시라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는 게 익명성에 좀 빠지면 사람들이 동등해지니까 네임드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익명성으로 자꾸 이렇게 테두리를 쳐야 동등해지니까 자꾸 발언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럼 뭐해 말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아무리 네가 바꿔줘. 우린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자꾸 내가 다른 조직을 자꾸 만들고 자꾸 딴 뭔가 자꾸 해보라고 자꾸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한 열댓 명 모인 방이면 상관이 없는데 50-60명이 모인 방에서 몇 명만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발전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무슨 면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정도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서울로 좀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방에 사는데 지방에는요 진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요. 옆집에 누구가 알면은 또 한 달에 가면 다 알게 돼가지고 이상한 소문들이 퍼뜨려져요. 또 한 번 또 이제 좀 잘못 불편하지. 사서 뭐 실수만 하더라도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사람을 좀 디스하고 좀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저 지방 이제 공조직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이미지가 좀만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사람 그냥 익명성 없이 그냥 몰살시켜 버려요. 그게. 이제 지방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좀 작은 또 회사이면서도 또 이제 또 지역 문화가 또 그런 데 형성돼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는 진짜 그 사람들 피곤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게. 근데 그래서 익명성의 보장이 안 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도시와 이제 중소도시의 그 차이가 엄청 커요,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엑시트가 있냐, 탈출구가 있냐 여부를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익명성이 사실은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좀 한 측면도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외로워지고 하니까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서로 잘하는 작은 단위를 자꾸 형성하려는 성향들은 생기죠.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관심사의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밀접한 무언가. 그래서 도시들 보면 되게 익명성으로 막 개별화돼 있지만 사실은 모임들이 또 많아요.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고 그런 작은 그룹 내에서의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하려고 하는 자유로운 작은 공간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런 거 경향들이 좀 있죠. 그 정도 내가 이해했던 건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대 30대일수록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모임이라든지 참가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그런 충족을 좀 얻고 싶다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제 좀 20대 30대 세대가 있는데 문화적 어떤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외로워하더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모임도 하는데 기껏해야 뭐 문화적 혜택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그냥 마시고 그냥 뭐 얘기하고 떠들고 그것뿐이 없으니까는 좀 이게 거기서도 또 익명성이 또 보장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또 지방에 대한 지역 문화에 대한 그게 또 닮아가는지 이게 또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시골에 못 버티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또 시골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시골에 못 버틴다고 또 이 얼마나 좋은데 못 버티냐고 또 버티기 힘든 그런 게 있어. 좀 뭔가 이렇게 네임드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참 살기 힘든 건 있어요. 아무튼 뭐 오늘은 뭐 더 진도 나갈 건 없고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혹시 이 책에서 혹시 기억에 머리에 남은 어떤 문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어느 부분이 참 인상 깊었다는 거.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조직에 대한 소개여서 그런지. 나는 신디칼리즘에 대한 단어가 멋있네요. 새로 배웠죠. 신디칼리즘.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셔도 우와 신디칼리즘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 신디칼리즘에. 신디칼리즘. 저는 단어만 들어봤지 이거 설명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 위키 보면 다 나와요. 나도 위키 보고 배운 거야. 위키를 검색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위키를 끼고 살아. 근데 왜 신디칼리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게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프랑스 발음이 신디칼리즘이에요. 이게 프랑스 전통이 사실은. 그래서 막 같이 해서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그래서 신디칼리즘이라고 발음을 하죠.
신디케이트, 우리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같은 어원인데. 자, 아무튼 혹시 뭐 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나 뭐 있으세요? 바로 없으시면 오늘은 좀 일찍 정리를 해볼까요? 예. 챕터 네. 진행이 많이 안 나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대로 내용을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 하이에크 어떻게 있잖아요. 그거 조금 봤다고 이거 이해하기 조금 편하다.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워 듣고 자꾸 이렇게 흘려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뭐가 이게 사실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을, 그런 자유주의 원칙을 내가 이 측면에서 보여주고 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게 언어의 그 관습으로 자꾸 바라봐요. 그 단어의 의미로만 제한해서 보고 이러니까 참 이게 그 단어에 갇혀 있으면은 참 자꾸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무슨 뭐 논설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유명한 학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도 단어 의미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 교조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그 단어 그걸로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 많아요, 되게.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는 좋은 점이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도 얘기하고 저런 측면도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 조금 좀 이제 그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그 설명해주면 원래 교수들이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선명해야 되니까. 네? 아니 선명한 것도 이렇게 그게 굉장히 그 선명함이 굉장히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그게. 뭐 그건 직업적 특성이니까 그거는 뭐. 네. 근데 뭐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 기본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의 측면은 그건 좀 누구나 좀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좀 있죠. 그래서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시간을 버릴 게 아닌데 뭐 싶을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각이나 생각이 이렇게 막 그냥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 나온다고 맨날 막 궁시렁거릴 건 아니에요. 뭐 이만큼의 얘기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도. 네. 네. 눈곱님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 좀 아주 많이 들려주고 하세요. 생각 얘기. 아니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알려들고 설득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게 최고예요. 그게. 왜냐 그거 자꾸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따라야 된다, 그 마인드가 좌파 마인드예요. 그게. 싸가지 없던 소리밖에 못 들어요. 아니, 그냥 들어요. 나 싸가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난 싸가지 없던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는 그 언더도그만에 자꾸 빠지면은 내 착한 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좀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어쨌든 좀 악랄하게 해야 되고 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되고. 진짜. 루디노님 첫 포 언제 나와요? 네? 창간호. 오늘 그 날짜 박아야 되겠어. 창간호 6월달에 하려고 6월달에. 6월 첫째 주. 예. 6월 첫 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6월 첫 주? 알았어요. 예. 알았어. 6월 첫 주. 아이 주필? 주필님. 주필님. 자공기 주필이야?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원고 같은 거 뭐 원하는. 아니 이제 사실 제가 룰 모델이 누구였냐면 정규 주필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대단들 하시다. 주필은 다 그럴 수는 없죠. 룰 모델인데 이제. 야, 우리 따라올 수 이제 없는 앞으로 루주필님이라고 부릅시다 우리. 그래요. 아무튼 또 공부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주필까지 올라 또 공부해야 돼요. 강영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음 말 한마디 해주시죠. 그 눈꽃님의 고민이 저도 비슷하게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주변에서 못 알아들을까? 라는 문제를 주변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 메신저가 있잖아요. 메신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어떤 잘못된 문제? 거야? 어떤 문제? 갑자기 인신공격으로 넘어.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최근에 되게 제가 감명 깊게 본 이게 제 아내가 저보고 꼭 보라고 하면서 보내준 그 신사임당 유튜브 그 방송이 하나 있었고 나도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 메신저의 문제를 완전히 되게 이해가게 설명을 해주고 난 그거 봤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아서 많았나 보다 그 생각 들던데 그거 보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저는 이제 그 종교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그냥 종교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제 상대 부부의 아내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랑 그 부부랑 생각은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 아내의 선택은 뭐냐면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자기는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인데 그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 그냥 그 타고난 능력인 것 같은데. 그거 사기꾼 아니야? 그걸 나쁜 쪽으로 발전시키면 그걸 정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다시 한번 이게 메시지의 문제로 자꾸 그러니까 접근해서는 답이 없고 메신저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방법 아닐까라는, 그래서 최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메신저인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나는 이제 눈곱님한테 내가 그러면 이제 내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 그 소통이요. 우리는 언어적 소통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나 글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림을 우리 제이님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가 그림을 그리긴다든가 또 심지어는 시 같은 거, 시도 언어긴 하지만 다른 언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 익히듯이 그림도 자꾸 그려야지 내가 그 전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전달이 되듯이 잘 전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아직 비언어적인 소통에 좀 아직 연습이 좀 덜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젠가 자꾸 그런 것이 존재한다.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의식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까 굉장히 강영님의 얘기의 다른 또 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게 나는 그 비언어적인 소통을 또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내가 아직은 표현 방법이 내가 기존 해온 방법만 생각하는구나. 네, 뭐 그 정도. 어떻게든 전달이 되는 거는 비언어적인 어떤 전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비언어적인 걸로 다음에 보면 얼굴 보고 비언어적인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 정말 있어요. 가영님 얘기가 정말 맞는 게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얼굴 쳐다보고 들어주는 거 고개 끄덕여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또 달라져요. 그런 거 있어요. 참 이게 참 이게 무슨 기술로 되는 건 또 아닌데 그걸 또 기술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비언어적인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기도 하고
맞아, 공감 유부남이라 능력이 그래. 뛰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아, 유부남이라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랑 살아봐서 그래. 애기들. 뭐야? 애 키워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좀, 이게 말로 안 되는 게 있다. 약간 그런 거 좀, 아니, 생각해보니까 누꼼님은 나보다 더 키워봤잖아. 아무튼 그런 거. 그럼 네. 저는 그런 거 항상 좀 얘기해요. 저는 세상은 모르겠어요. 둘로 아직 결혼 안 하고 나뉘는데 애도 애기를 없어서. 키워본 사람과 안 나는 키워본 오히려 사람으로. 개 키워서, 개를 키워가지고 좀, 자꾸 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자꾸 캐치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길러졌을 수도 있고. 모리님의 개는 항상 되게 반짝반짝해요, 털. 그거, 되게 잘 예쁘게 키우나 봐요. 구두, 잘 먹이고 시바견이에요. 잘 씻기고. 몰라, 시바예요, 나도. 시바. 이거 유기견인데, 내가 주워온 놈이라, 그건 잘 몰라요. 처음에 시바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보면 볼수록 시바가 아니더라고. 똥개. 근데 보면 뿌듯해. 그 새끼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막 엉망진창이었던 거 생각할수록 뿌듯해요, 보면. 그래서. 털이 밍크 같아, 털이. 음. 그래서 진짜 잘 키우나 보다, 막, 음. 그 생각이 들어요. 걔 뭐 집에서 아주 뭐 놀고 먹고 잘하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됐다. 11시 안 넘었다. 11시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이제 그 분석들이 시작되니까 기대하세요. 되게 재밌어져요. 엄청 재밌어요. 이제 2장이 1장보다 훨씬 재밌어요. 사실.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